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 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런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민감하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주길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실제로 선대위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소수여야만 되죠. 기동민 의원이 사사건건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무겁네요. 네, 가벼운 걸로 먼저 주십시오. 선대위 먼저 띄우고 출발은 좋았는데 네.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다 당내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대위로 좀 슬림하게 다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슬림하게 갔으면 좋죠. 경쾌하게 국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여의도 중심이 아닌 청년, 여성, 소외계층 이렇게 전면적으로 앞세우고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한 당내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자초한 측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비판들이 증폭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의 변곡점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변곡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당내 위기감을 고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원팀, 그래서 메머드 선대위, 현역 의원 중심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원팀 선대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 앞에 화합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보였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비판받고 있는 비대하고 좀 관료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경쾌하고 날렵하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그렇게 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쟁하는 입장이시긴 합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상황은. 저는 선대위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면 이런 문제가 오질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박스권에서 지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백약이 무효다. 물론 그 어떤 용기를 좀 빼는 선에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163명의 민주당 의원이 완전히 원팀으로 구성해서 되어 있지만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서로의 어떤 갈등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우리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머리만 많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든지 생동감이 없다든지 결정권자가 없다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은 결국
선대위가 이재명식 선대위, 이재명표 선대위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지지율이 더 높게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더 하락한다면 결국 친이 이재명, 반 이재명 또 청와대의 갈등 이런 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혹시 막 조장하는 거 아니세요? 아, 조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가 예, 뭐 한편으로 아프고 한편으로 거기서 또 답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4개월이라는 기간은 오늘로 보면 정확하게 113일 남은 건데요. 예전에 누가 표현을 했던데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몇 번은 개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누가 살 것인지 국민들 맞습니다. 속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적인 메머드급 선대위 그리고 여의도식 선대위 여의도의 인사들이 전면에 앞장서는 선대위 여기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당내 어떤 이 긴장도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다고 이 여유 있는 모습들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율 신기루 같은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과거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개성하고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을지 답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흐름을 보면.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 없는 특검 수용처럼 들리기도 하고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특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특검은 역사성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14차례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3차례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국민적 평가에 기반한 특검이 진행이 되었죠.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 대북송금 특검을 검찰 스스로 유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인데요. 저는 뭐 어디 나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미진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질타를 받는 시점이 오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수순인 거고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채 진행되지도 않았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무조건적인 특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헌법상 초유의 일들을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지적 속에는 검찰이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에 관계된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 하나은행에서 그 대장동 PF에 투자한 과정들을 보면 한 7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 구조는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 몰아주는 수익 구조. 이거야말로 배임이거든요. 왜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2010년에 당시에 부산 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 지금의 후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한 6개월에 걸쳐서 137명의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그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죠. 그분은 2015년도에 알선수재대로 집행유예 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촉구하는 너무나 당연한 수준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그리고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참 말장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진지하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후보님한테 이런 말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 우회하자 이랬지만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기다려봐야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과거 여러 가지 부실 수사 의혹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그 발단이 된 게 2001년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난 게 2007년입니다. 발표된 게 2010년입니다.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고. 그다음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은행 계좌 수사라든지 하면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데 왜 검찰이 못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조건 달지 말고 특검하자. 지금 검찰 내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검찰이 태업 사퇴하고 자체
그 게시망에 보면 자체 태업 사퇴하고 있다고 차라리 특검에 맡기자 이런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65%, 66%가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우리가 정치라면 당당하게 특검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특검하지 말자고 주장한 적 없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식으로 검찰 하면 수사까지 다 무시하고 선거 끝나고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검이 지금 이 시기에 법에 보장된 상설 특검을 한다 할지라도 법적인 기간을 거치면 118일이 걸려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유력한 중앙 언론지의 분석이에요. 그럼 지금 선거가 113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일반 특검으로 가게 되면 준비하는데 2개월 내지 3개월, 많게는 4개월이 걸린다고요.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선 전에 끝장을 보자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들은 그 국민의힘 특검 내용에 보면 아예 없어요. 정치인 부패 문제라든지 고위 정치권과 연계 문제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들어가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20년 전의 일이다. 그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장동 문제 없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문제라고요. 시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 아니 특검 할아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은 특검 무언가를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조건 붙이지 말고 그대로 가자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부터 합의를 하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식적인 기간은 그렇게 걸리지만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지금 현재 검찰에 맡겨서는 도저히 결과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후보가 발언을 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건가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아니네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자,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좀 했는데요.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거둔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그 추가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올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합시다. 아니 논의고 뭐고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정부가 지금 증액에 대한 동의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뭔지 물어봐도 지금 정부가 답변을 못 하고 있고 여당도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런 속임수 이제 제발 좀 그만 쓰고 꼼수, 속임수 이게 말장난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은 일축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세수 초과를 과소축에 한 게 고의라면 국정조사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이신 거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추가 세수가 한쪽에서는 뭐 10조다 20조다 했다가 우리가 30조 얘기하니까 지금은 50조까지 불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50조를 가지고 이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부 다 지원해주자 내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왜 그걸 내년에 합니까? 올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죠. 특검은 당장 협상하자고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플러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50조 내년 태울 게 아니라 올해 안에도 추가 세수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 지원 이런 부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나와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정부 핑계를 대는데 언제 국회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정부 때문에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정치적 타협과 선언이 우선입니다. 정부를 강제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정부 이 경제 당국자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협상할 수 없다. 공문고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맹탕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의 자세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논의조차도 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원내대표 발언은.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은 19조에 추가 세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 역시 정부라는 것은 자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 오너라. 첫째. 두 번째, 저희들은 모든 국민의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을 겨운 이런 자영업자라는 소상공인을 먼저 그분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우리가 50조라는 걸 던져본 겁니다. 그걸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면 거기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판단이 되겠죠. 2차로. 그러고 나서 서로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전제가 전혀 안 깔리는데 한다는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여당에서 19조가 남았네, 50조가 추가 세수가 남았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3차 재난 지원금이 9조 3천억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4차 재난 지원금이 20조 7천억 나갔습니다. 30조가 이미 나갔습니다. 30조가 이미 나갔는데 추가 세수가 다시 50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우리 여당이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지는 몰라도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지금 한 푼도 좀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의 경쟁력 앞으로를 좀 보자. 정말 필요한데 먼저 쓰고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좀 순서대로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유가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80%는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요. 각종 지표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치적과 성과 지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조를 던져본 것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세수 추구에 근거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가 채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국민의힘에서 그냥 50조를 던져보는 행위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에 기반한 그리고 여력에 기반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해 주는 건 대단히 고마운데 검찰은 전혀 신뢰하지 않잖아요. 저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50조가 추가 세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가 될 것인지 정부의 이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세수의 여력이 얼마인가를 보고 이걸 일상회복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플러스 거기에 법제화되어서 법적 제도적 보장 하에서 손실보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건 언발의 오줌 누기다. 좀 더 다양하고 폭을 넓혀야 된다는 주문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가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데 거기에도 혹시 상환할 여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패키지로 열어놓고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지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해와라. 그럼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야, 정부가 적어도 이런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래서 협상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우선 정부와 여당이 먼저 문제를 서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이런 이야기는 정부의 말과 여당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전부 제로의 페이스에서 전체를 한번 판단해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좀 해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50조라는 걸 제시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자영업자 500만 원을 줬는데 그때 21조 가까이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금이 하는 것이 거의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배 정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상당한 어떤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그 금액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다 받아보고 전반적으로 책정해봐야 그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도 함부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0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재원을 내년에 하자고 하는 건데 정권 잡으면 하겠다 이런 노골적인 의사 표시인 건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추가
이 세출 조정을 잘 해보겠다. 그리고 안 되면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국가 채무 문제 잘 고민하고 하십시오. 세출 조정이라고 하는 건 행정해 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상반기는 넘어간 다음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2월하고 전형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를 찾아보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대책 없는 50조였다. 그래 지금은 그냥 던져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화낼 수밖에 없는. 던져본 화낼 것이라는 게 수밖에-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현실 가능한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지 거짓 희망을 희망을 드리면 주는 안 된다. 저는 주는 이렇게 거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으로서 여당과 보조를 마치고 재정 상황을 감안한 지원금의 규모와 형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급하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부에게 촉구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국민 80%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왔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지원한다면 끝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급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일반 사람도 같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검토하자는 이야기지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너무 표필리별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무 모든 사람한테 전부 뭐 재난지원금 주고 돈 주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 결국 세금 아니냐. 공채로 발행하면 그 국채는 전부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한테 다 갚아야 될 돈인데 그 왜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5조 정도가 포퓰리즘인지 50조가 포퓰리즘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그거는 겁니다. 금액은 나중에 이제 다 결정되는 거니까요. 금액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앞에 그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30조가 났고 작년만 하더라도 20조가 넘게 나왔고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흔들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대로 지급해 본 건 딱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선별 지원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습니다. 네. 네. 정치권이 정말 표를 얻으려고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정말 국민들이 힘들긴 하잖아요, 모두가. 예. 그러니까 재정 여력,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가치고 네. 국민들 당장의 삶도 중요하니까 이건 절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서도 그 홍남기 부총리 설득보다는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놨으니까 네. 대화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후보하고 당대표가 만나는 게 뭐 통상의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혼란이 날까봐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함구하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대선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힘을 합쳐야 되는 때다. 이번에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찬 회동 때도 네, 이 양복이 입으셨군요. 했습니다. 네. 일단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당 대표도 걱정하지 말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고 오찬 때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의원들하고 윤석열 후보 만났을 때는. 뭐 오찬 때는 그 선대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한 내용, 또 과거에 자기 여러 가지 어떤 경험했던 내용, 뭐 이런 어떤 가벼운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아마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속보도 좀 전해지던데. 제가 지난 그 일요일도 뭐 고척동 그 야구장에서 같이 있었고 오늘 또 오찬도 같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오늘 또 뭐 내일은 아니다. 내일은 아니다. 다만 많은 의견을 해서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총괄선대본부장 밑에 여러 가지 정책, 조직, 직능, 홍보 이런 어떤 본부장을 분야별 두고 본부장. 분야별 총괄본부장을 두고 그 밑에 또 각 개별 본부장을 둬서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으니까. 그 외에도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체제지만은 그 외에도 당 밖의 인사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뭐 오늘 아침에 만난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포용해서 당내 당 밖의 인사를 전체 포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흐름을 쭉 보고 계시니까 네네. 이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은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라고 좀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인물이 중요하다 그보다는 하나의 원팀이 돼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라든지 잡음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죠? 기대하는 게 있죠. 좀 더 변하고 좀 더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당이 좀 더 혁신해서 국민들 앞으로 다가가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충격과 타격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습니다. 그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우려는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그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검찰 출신이에요. 물론 박성중 의원처럼 다른 칼날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계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칫 검찰들이 정당을 접수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하게 이제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분의 어떤 역할 이런 분들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텐데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밀어올렸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초심 이런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선거운동에 대한 기획과 참신함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거기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정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지금의 모습보다는 좀 더 혁신하고 변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더 혁신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을 또 우리가 살리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대, 30대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세력도 같이 포함하면서 또 뭐 검찰 중심으로 돼 있다지만은 선대위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녹여서 정말 멋진 선대위를 또 멋진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네. 우리 저희들을 잘 보면서 같이 멋진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저희들도 당대표로 모셔봤는데 언제까지 그분 입과 손과 말씀에 의해서 정치권이 좌우되어야 하는 건지 그건 솔직하게 좀 비애감이 듭니다. 예. 잘 판단하십시오. 저희가 아까 영상에 새 사무총장의 권성동하고 뒤에 물음표를 찍었는데 네네네. 이건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얼굴도 오랜만에 보여서 네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뭐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김종인 원톱 선대위로 갈 거다 이런 거의 확정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선 후보로 경쟁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이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예. 원희룡 후보 이야기가 지금 막 나왔고, 예. 사실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청년 플랫폼에 올린 댓글이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원희룡 지사는 오늘 아침 오찬에서 뭐 어떤 것도 따르겠다,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나겠다고 아마 서로 연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40 놀이터 관련해서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2만 3천 개의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걸 받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 후보의 보완제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 한 팀이 돼서 간다면 어떤 사람도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113일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몇 번은 개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인 거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강제되지 않고 만약에 지지율이 요동칠 순간이 온다면 저는 상황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 있죠.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조심하겠습니다. 후보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누가 쓰고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부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고통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의제, 그리고 또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제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부동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혼나고 있는데요. 실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증들이 조만간 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이냐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냐 결국은 거기서 대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이 전제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고 서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 본 게임에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그 방송에 대한 후보자들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홍준표 전 대표죠. 이제 후보가 아니죠. 청년 플랫폼 댓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문구가 좀 의미심장해서 닉네임이 이재명이네요. 네. 네, 안 닮만하죠. 네. 다음은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했더니 대답 불가.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댓글을 달았으면 원팀이 되네 안 되네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서. 네네. 원팀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려를 갖고 지켜볼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홍준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역량이라든지 또 말씀은 약간의 좀 거칠더라도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같이 간다. 그리고 원팀이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을 10번도 할 시간이라고 계속 강조하셔서.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바라는 건 무리인 거죠. 당에 입당한 지 4개월, 5개월 만에 당을 접수하신 분과 26년 동안 당을 지키면서 헌신해왔던 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입니다. 국민적인 지지도와 당원들의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났지만 쿨하게 인정하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이상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러났으면 거기에 기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20, 30대에게 어떻게 다가서서 소구할 수 있는 거죠. 반짝 정책이나 반짝 다가섬이 아니라 실제 저 정당과 저 후보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낼 수 있겠구나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승부 알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20, 30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의 접근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20, 30대와 함께하기 위한 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국민들은 알아챌 것이다. 그래서 더 진력해야 된다. 지금 지지율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낙담할 이유도 낙관할 이유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요. 또 20, 30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저희 윤석열 후보가 5%에서 한 10% 정도 앞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저희들 현재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또 20, 30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방금 이야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의원과 함께 발맞춰서 정말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정책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해 놓은 걸 좀 보여주시겠어요? 현 정부 정책 중에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대목이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관련한 그 공약들은 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게 대략 상위 한 10%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걸로 재원을 삼자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대략 시간이 좀 다 돼서 1분 정도씩 예. 핵심적인 공약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좀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쳐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0.16%밖에 안 17%. 됩니다. 뭐 16인 17인 다른 통계들이 있는데 OECD 통계를 보면 0.41% 정도도 우리가 38% 수준밖에 못 간 거죠.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게 대체적인 정책 기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까지 헌법의 기초에서 발상들을 좀 새롭게 진전시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세율을 어떻게 할 거냐, 세수의 범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전 국민들에 대한 그 부과 대상이고요. 다만 그것을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90% 이상은 자기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차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요. 요건 부동산 문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까지 폐지하자 부자 감세를 대표적으로 얘기했고 서초 사시는 분처럼 하여튼 아주 당돌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적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르는 후보 아니면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려는 후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거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토지를 가졌다고 자기가 집을 가졌다고 거기 죄가 돼가지고 계속 세금을 걷는다. 집을 가진 자, 토지를 가진 자가 국가에 월세 내는 구조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빙 뜯기는 꼴이라고. 또 이 지금 국토보유세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표퓰리즘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자유민주주의 또 어떤 시장경제 이런 걸로 해서 컸는데 결국 살아서는 각종 부동산 세금으로 뺏기고 죽어서는 상속세로 뺏기고 그러면 국가의 모든 거 다 뺏기고 나면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뭐가 다르겠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자. 단순한 표퓰리즘 정책으로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감세해야 표준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아닙니다. 네.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감세하자는 겁니다. 네. 네.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박성중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arle las gracias al sistema de orquesta, dar las gracias a nuestros jóvenes, a nuestros niños, a nuestras niñas, porque nuevamente harán historia para Venezuela, harán historia para nuestra patria como la orquesta más grande del mundo.